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투자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 86번가 우리 빛광우, 정광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현장에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거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매크로에 너무 관심 많고 그걸로 주식을 다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나타난 현상이 최근에 인버스와 곱버스 최대 매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조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쏠림이 있을 때를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지금이야 조금 반등을 했지만은 또 이게 재차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신반전자 간다고 할 때가 좀 수급에 쏠림이 있었듯이 지금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표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게 쏠림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조금 이제 항상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몰려갔었을 때 별로 잘 먹여준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살짝 한 발짝 빠져나오시는 게 그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가지고서 나오시는 게 투자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현장의 소리로 한번 환원을 해보면 재작년 연말에 메타버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갔는데 사실 그게 끝점이었고 이번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 보면은 그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대부분 부정일색이었어요. 그리고 하락으로만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그리고 하락론자가 나와야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는 뭐 이런 정도의 쏠림, 심리적 쏠림이 있었던 것인데 딱 그 시점부터 지금 반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쏠림을 주의하시라는 말씀 해주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이미. 바닥 대비해가지고서는 막 2,000 깬다 그랬었는데 이제 뭐 2,500을 이야기를 하고 또 막 나스닥이나 뭐 코스닥도 그렇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사실 뭐 개별 종목도 아니죠. 테슬라는 뭐 70%씩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이 과격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그건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의 되돌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장세로 전개되면 특징인데 그때가 주가 움직임은 제일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다. 과거에 만약 이 장세가 맞다면 금융장세가 지금이요. 그런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실제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나중에는 언젠가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좋은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많이 올라가야지가 이게 매칭이 돼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굴을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서 투자를 뭐 예를 들어 바닥에서 사실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아쉬워하시고 그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보시고서 이게 좀 내가 볼 때 분석이 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를 지금 발굴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은 가장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코스피가 2,400 중반 정도로 오는 그래서 한 10% 이상 그리고 나스닥도 10% 바닥에서부터 10% 이상 올라오는 이 과정은 그냥 반등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반등. 뭐 너무 안 좋게 보다가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하면 그때는 가령 숏도 많았을 거거든요. 공매도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커버가 나오면서 좀 거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생각인 게 하나는 달러 강세가 너무 강했던 게 실적 억눌렀는데 그게 좀 약해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로 차원에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정말로 작년에는 마이너스로 이제 안 좋게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리오픈의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좀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이익이 우리 계속 해가지고서 이익 추정치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은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 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그 뒤에 어떻게 증시가
세상이 이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네.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요. 저도 그냥 지금이 이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하향이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이지 이 기울기가 나중에 플러스 될 때 어느 정도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우문을 드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20년과 21년 초반에 나왔던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반등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제 그다음부터 실적을 감안한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게 될 텐데 지금의 금융 환경과 2020년, 21년 초까지 나타났던 금융 환경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사실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었고 거기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으로 그래서 반등을 하고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그 시장의 모습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모습이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이건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이고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갈 수도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요즘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정확히 잘 빠져나오고 싶어. 이런 마인드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지금. 근데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20년 같은 장세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거니까요. 네. 뭐 반드시 이게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항상 이중 천장이 나와야 된다거나, 항상 이중 바닥이 만들어져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항상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지. 근데 제가 겪는 그 상황이 그게 아니어 버리면. 그건 이제 또 헛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만들어 보아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얘기가 대깔꼬마니처럼 비슷한 시점이 옛날에 있었는데 20년 전에 바로 하면서 99년도에서 2001년, 2002년까지의 장세가 지난번에 나타났던 2000년 코로나 사태와 1년도, 2년, 22년도까지 나타났던 일종의 크립토 버블, 뭐 이런 것들하고 겹치고, 그리고 또 보니까 갑자기 2002년부터 2007년에 났던 중국의 WTO 체제 편입에 의해서 한국의 중간재 기업들의 폭등, 그다음 가치 주식들의 상승,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주가는 그때처럼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가치주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고. 근데 갑자기 보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그거는 옛날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한국의 근원적 변화가 한번 일어날 때가 20년 만에 오는 게 아니냐. 그때도 사실은 뭐 옛날에 저퍼혁명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7년도가 진짜 가치 투자자들이 선배님들이 다 벌떡 일어났던 그런 때 아닙니까? 한국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장 주식에 대한 생각, 기업에 대한 생각, 대주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이번에는 주주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혹시 이 주주에 대한 시각이 기업 실적 상승과 이렇게 연계가 되면 2002년부터 2007년에 나왔던 그런 한국의 대랠리가 한번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주주행동주의가 지금 점점 더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장하는 쪽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이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행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은 증시에는 항상 좋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은 그럼 당연히 또 이 재평가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우리가 좀 시작점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점들이 잘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또 지수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실전에서 주주 행동과 관련된 그런 입장을 해 오셨던 분 그리고 했으나 그동안에 많이 실패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모멘텀을 보통 모멘텀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국내적인 거나 해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 여기에 기준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근데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해가지고서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영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 도입을 했는데 한국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2018년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운용사들이 19년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외부 컨설팅을 받고 기준들을 만들었고, 근데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가가지고서 뭐 고소하겠다라든지 법적 대응하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레터를 보내는 게 그러니까 아주 우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갑자기 행동주의가 이렇게 몰려오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은 그때부터 레터도 보내고 했는데 도저히 회사에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으니 우리는 법적 조치까지 가겠다. 네.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움직임들은 마치 이제 뚝배기가 끓듯이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보글보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움직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해외를 봤었을 때에는 일본도 그랬었고 미국도 그랬었고 사회 자체가 상당히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자산 가격이 한번 확 올랐다가 끌어올랐다가 내려가고 나면, 조정을 많이 받고 나면 이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는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취하고 싶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나눠 달라는 것이죠. 야, 이게 지금 보니까는 주가가 40% 빠졌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서 이익을 다 본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배당이라도 그럼 많이 늘려달라. 아유, 난 손해를 많이 봤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버블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일본에서도 행정주의가 많이 일어났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70년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70년대 중반에 딱 주가가 너무 빠지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안 되면 자사주라도 매입 소각해서 주가를 올려라. 네. 이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 뭐 최근에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런 움직임이 이제 그때랑 비교해 보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일단은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그 물꼬가 터질까요? 일단 주주 행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그다음에 은행이었죠. 최근에 사실 대주주가 많은 데는 아무리 주주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정확히 건드렸던 게 주인 없는 기업들을 건드려서 정확한 지점을 찌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금융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금융주들의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서요. 저는 지금이 금융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장세에서는 다른 주인공들은 항상 바뀌지만 금융주는 금융장세에서는 늘 주인공 중 하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주가 지금의 뭐 금융장세 국면이 계속 펼쳐지면 저는 뭐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금융주의 경우에는 해외 대비해서 좀 밸류에이션에서 저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주주 정책이 많이 미흡해서이다.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건드리는 거니까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3월이면 주총 열리고 하니 그걸 보면은 결과들이 다 나오겠죠. 어떻게 될지가. 근데 거기에서 지금 좀 행동주의를 하고 있는 쪽으로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세간에서 보는 또 금융주에 대한 시각도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분도 절반 이상을 거의 대부분의 은행 지주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가 밸류에이션으로 적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의 금융 주식들이. 지금 뭐 PER, PBR 0.2배, 0.3배 이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구성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뭐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NIM이 혹시 좀 줄어들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시기는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또 경기 요인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좀 이게 해소된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더 확장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싸긴 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이게 원래도 금융주들이 글로벌에서는 다른 주식 대비엔 싸거든요. 근데 그들 대비도 우리는 훨씬 싸게 있으니 다른 나라도 금융주가 좀 싼데 그 다른 나라 싼 금융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금융주 많이 싸다. 네. 그러니까는 뭐 사실
즉각적으로 그만큼 달라는 건 아니지만 네. 아니 이만큼 차이 나는 건 좀 해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 대표님이 조심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해외 금융주 대비 보통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 정도 수준인 거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뭐 쉽게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은 근데 이것도 진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극심하게 차이 나는 곳은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정도까지도 나고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보통은 그렇게. 금융주 외에 좀 관심 있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좀 봤으면 하는 영역이 좀 있으실까요? 실은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좀 대표주들을 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기가 정말로 여기서 반등을 최악의 국면에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각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경기 민감 섹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표 기업들은 더 일단은 올라가는 속도는 처음에는 빠르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더 막 경제가 아주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2등이나 혹은 뭐 약간 뭐 서드 티어 업체들이 좋아지는 부분 그때 가서는 확 커지는데 그렇죠. 초기 국면에서는 일단은 아주 이제 여력이 있는 대표주들이 일단은 좋습니다. 내 상황 자체가 잘 견뎠을 테니까는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함된 전기전자, 그 다음으로는 뭐 은행, 금융지주, 그리고 뭐 화학, 철강 아주 고루고루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정말 기록적으로 사거든요. 펀드 매니저 할 때 이렇게 한 달에 외국인들 많이 사는 거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이제 3년 동안에 너무 팔아가지고요. 그렇죠. 예전의 사례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6, 7, 8년에 이렇게 3년 연속 내리 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9년, 10년에 또 기록적으로 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건대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반등이 빨리 나올 수 있을 테니까는요. 그래서 뭐 기록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또 다시 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외국인들이 사는 거의 배경 중에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좀 그렇게 됐다고도 해석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와 달러 약세를 어디 정도까지 감안을 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와 매도를 볼 때 너무 환율하고 연계해 짓는 거는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정도로까지 실시간성을 가지고 움직이진 못합니다. 오히려 크게 길게 보고서 들어올 때는 계속 들어오고 나갈 때는 계속 나가는 경향이 오히려 강한 게 외국인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해외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외국인들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우리가 하기는 한계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시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차이 많이 나오니 한국이 거기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냐 여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과연 좋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여부가 일단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되어지는 카운터 파트너, 즉 외국인들한테 주식을 던진 주체는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시점에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여러 가지들이 데이터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저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러다 갑자기 또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균형 잡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쪽으로 탁 경도돼서 저희가 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게 탄력을 받아서 더 가게 되는, 뭐 저희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다 보면은 너무 많이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 팔다 보면 다 팔고 어느샌가 이제 인버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뭐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최소한 그럴 때에 숏은 그러니까는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고점일 때의 기준이지. 사실 증시가 아직까지 우리 고점 대비 3,300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가지고서 인버스를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거는 요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안 좋게 보신다면 현금은 괜찮을 수 있다. 인데 과도하게 반대 포지션은 조금 지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가 어딘가 쏠리지 말자. 특별히 심리적으로도 쏠리지 말고 쏠리는 것들이 있으면 경계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올라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부정론 속에서 시장은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템플턴 경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보자는 입장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 고점이냐, 고점 신호는 뭘까, 경계해야 될 신호는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경계감이 없어졌을 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해하시는 고점 신호나 경계 신호는 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주신다면요. 근데 사실 그걸 아직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과열이 발생을 해야지 우리가 고점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2000년에서 2002년에 가듯이 계속 아직까지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은 뭐 이제 이게 단기 고점 베어마켓 랠리에서 나왔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뭐 저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간에 대해 가지고서 위아래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어마켓 랠리라고 안 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반등은.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가 되려면 차트상에서는 지난번에 반등을 할 때 저점이 더 내려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상승 국면에서도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직색으로 가듯이 하락이 트렌드가 계속 되려면은 일단은 저점과 고점이 계속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같이 내려오고 있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올라가면서 한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트상에서는 일단은 조금 차이가 발생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일단 피크는 좀 지난 것 같다라는 게 제일 우려는 실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부분이 작년 6월에 9.1% 나온 이후로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또 나머지들의 인플레 관련된 임금도 그렇고요. 좀 내려와 있다라는 것도 차이다. 그리고 실은 그때보다도 주가도 더 내려와 있는 것도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나오려면 숫자 자체가 상당히 나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려가 해소된 단계이지 과열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거다. 어쨌든. 우리나라 무역 적자 보십시오. 지금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현실은 나쁩니다. 현실은 안 좋습니다. 맞아.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우리나라 지금 망조났어, 망하고 있어. 맨날 우리 그 경제신문 1년에 보면 역사상 최악의 뭐 그리고 반도체 뭐 몰라 뭐 이런 표현들이 써지면서 정말 나쁘게 얘기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석을 잘해서 안 헷갈리실지 한번 해석을 해주신다면. 매니저 다 헷갈려 합니다. 지금 사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들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왜냐하면은 펀드 매니저들은 벤치마크 대비해 가지고서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1월 달에만 해도 반성문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11%가 넘게 올랐으니 이거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소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일단 일반적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안 좋을 때에는 또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삼성전자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요. 주가 올라갈 때에는 폴더블의 삼성 역시 삼성이 최고야. 기술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까지도 전부 다 따라잡힐 것처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항상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냐?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맞고요. 근데 디램은 정말 잘하는 회사가 맞고요. 낸드는 경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자꾸 TSMC하고 비교하면서 걱정들 하시는데 원래 그냥 차이가 많이 나는 2등 업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2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경기에 따라서 그냥 경기가 많이 나빠지니까는 지금 좀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고 경기가 반등을 하면 특히 중국 쪽에서 좀 IT 쪽이나 이쪽이 반등을 해주면 그러면은 또 재고가 또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이클은 또 한 번 더 탈 수 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좀 너무 드라이한가요?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각자 본인만의 이제 장기가 조금 있잖아요. 운용자들이.
저는 턴어라운드에 아주 미치는 사람이에요. 턴어라운드 좋아,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턴어라운드를 딱 찍어서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난처한 일을 참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정 대표님은 투자할 때 난 요 영역이 재밌고 요 영역이 전문이야, 뭐 이런 영역이 좀 있으실까요? 점점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못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점점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점점 지나면서 약간 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100% 운이지. 많이 하고 100%는 아니지만 한 90%는 운인 것 같아요. 저희도. 운칠기삼도 잘못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운 이제 99 이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이제 좀 상상을 해보는 것 자체는 네,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약간 한계를 짓지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해서 오늘은 한번 이쪽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고민해보고 다음날은 저쪽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네. 하다가 만들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뭔가 또 저희가 사야 되고 나 다음날 회의인데 다음날에 어디 가서 발표가 있는데 반드시 좋은 거를 그래도 하나 추천을 못 드리면 내가 너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좀 바보스럽다. 네. 모르면 모르는 거고 지금 모르겠으면 안 하면 되지.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좀 잘 보이지 않느냐. 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걸 항상 그 안테나를 세워서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과연 이런 문명의 선두권에 서게 되고 그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고민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고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뭐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여행을 다닌다던가 이런 것들 권해주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독립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저도 선배님한테 배웠었던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처음부터 너무 분석 보고서나 분석된 글을 읽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네.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냥 그 기업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나온 걸 보고 그러고 나서 보아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 그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쓰신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 투자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거기에 딱 박혀버린다는 거죠. 너무 매력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사실은 더 크게 내가 보일 수 있는 투자 매력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숨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요. 보기 싫은 기업도 한 번씩 보시고 그냥 제로에서 이런 것도 있네. 저는 종종 그런 것도 하거든요. 뽑아놓고서는 기업 이름 지우고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서 상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은 왜 이랬을까, 숫자가 왜 이렇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를 짓지 마시고 상상하고 좀 그런 거 자극되실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드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제가 나오면 보통의 경우에 매크로나 연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점점 그걸 이제 덜 보셔도 되는 저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밤에 뭐 미국장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편해지시 그렇게 좀 제발 저도 흘러가서 좀 편하게 좀 주식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고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업계 전문가 뭐 그런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야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강점이 있으신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자기 직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쪽에는 엄청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쪽에서 기회들을 발견하시면 그거는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저는 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감히 좀 첨언을 좀 해보자면 제가 어제 제 고객 중에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 간부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들이 저한테는 아주 뭐랄까 보화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 현재 업계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칩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한다던가 통신과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투자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반대가 되면 곤란하다는 네. 것이겠죠. 예. 자기 영역에서 자기 아는 쪽에서 머물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최고로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아주 동감하고,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현지 소식 댓글로 전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동차 업종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카페라든가 저희 댓글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처럼 한 단계 떨어져서 숫자와 서류로 숫자를 파악하는 사람이 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식이라는 건 결국 현장의 반영이니까요. 그런 글들도 앞으로도 저희 댓글과 카페 글에 많이 좀 남겨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그러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OMC의 회의가 마감되고, 자, 터널이 끝났음을 우리 86번가 정광훈 대표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정광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86번가. 네. 86번가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증시학대TV 투자인사이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